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충청도 공주 고을은 금강이 휘돌아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에도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김진사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논밭만 해도 수백 마지기에 달했고 머슴과 종들만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특이한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덕세였습니다. 덕세는 키가 크고 몸집이 뚱뚱했지만 동작은 느릿느릿하고 늘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라고 수군거렸지요. 저 덕세란 놈 머리에 든 게 있기는 한가. 그러게 말이야.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니까. 하지만 덕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덕세는 김진사 댁에서 3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양간을 청소하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밭을 갈고 물을 길어다 나르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힘든 일들이 모두 덕세의 몫이었지요. 김진사의 마님은 덕세를 볼 때마다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쯧쯧, 저렇게 덩치만 큰 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니.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김진사의 아들 김한주는 더욱 심했습니다. 25살의 김한주는 씨름을 좋아했는데 마을 장터에서 열리는 씨름판에 나가면 을의 우승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김한주는 덕세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바보 덕세. 너도 나처럼 씨름이나 배워볼 테냐? 아니지, 너 같은 둔한 놈이 씨름을 하면 상대가 도망가겠구나. 하하. 덕세는 그저 멍하니 웃으며 고개를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덕세를 무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덕세는 늘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먹었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세에게는 한 가지 낙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어귀의 주막집 딸 홍매였습니다. 홍매는 20살의 처녀로 주막을 운영하는 홀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홍매는 마음씨가 착하고 눈썰미가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덕세를 바보라고 무시했지만 홍매만은 달랐지요. 어느 날 덕세가 주막에 심부름을 왔을 때의 일입니다. 주막 앞에서 취객 2명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바람에 홍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덕세가 번개같이 달려와 홍매를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의 느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정확했지요. 홍매는 깜짝 놀라 덕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덕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꽤 괜찮소, 아가씨? 홍매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홍매는 덕세에게 유독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덕세가 심부름을 오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부침개를 한 조각 더 얹어주곤 했지요. 덕세는 홍매의 작은 친절에도 감격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는 이가 홍매뿐이었으니까요. 덕세는 몰래 홍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천한 머슴이고 홍매는 비록 주막집 딸이지만 자신보다 훨씬 나은 처지였습니다.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요. 그해 가을 공주 고을에서는 추수감사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씨름판이 마련되고 사방에서 장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김한주는 단골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씨름복을 입고 등장해 상대들을 차례로 꺾어 나갔습니다. 김도령, 김도령.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한주는 우쭐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김한주는 이웃 마을의 장사를 상대했습니다. 승부는 치열했지만 결국 김한주가 상대를 매치기로 내동댕이 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우승에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오늘 술과 안주는 내가 내겠네. 모두 실컷 먹고 마시게. 그날 밤 주막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김한주는 술에 취해 홍매를 희롱했습니다. 홍매 아가씨, 오늘 내가 우승한 거 봤지? 나 같은 장사를 남편으로 두면 든든하지 않겠어? 홍매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김한주는 비웃었습니다. 뭐? 주막집 계집 주제에 까탈스럽기는. 그럼 누굴 기다리는데? 설마 저기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바보 덕세라도 기다리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세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덕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씨름 실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김한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내년 전국 씨름 대회에서 내가 조선 제일 장사가 되는 날 너도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덕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씨름 대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김진사 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한주는 우승의 기쁨에 들떠서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가 딴 상금과 도박으로 번 돈은 상당했지만 노름에서 잃는 돈도 만만치 않았지요. 돈이 떨어지면 김한주는 화풀이로 머슴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야, 이 게으른 놈들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밥을 주지 않겠다. 특히 덕세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김한주는 덕세를 볼 때마다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보 덕세.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이 왜 밥을 먹어? 소만도 못한 주제에. 덕세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뚱뚱한 몸에는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머슴들에게 인색했습니다. 약속한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고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농사가 잘 안 돼서 말이야. 품삯은 추수 후에 몰아서 주겠네. 머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감히 양반 어른께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한주가 마을에 공고를 붙였습니다. 내년 봄 한양에서 전국 씨름 대회가 열린다. 나 김한주는 반드시 우승하여 조선 제일 장사가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국 씨름 대회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로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우승을 확신하며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자들과 도박판을 벌여 거액의 돈을 걸었지요. 우리 한주가 우승하면 너희들 재산을 몽땅 가져갈 테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강제로 돈을 걸게 했습니다. 모두 한주를 응원하는 뜻에서 축의금을 내도록. 한 집에 쌀 한 섬씩이면 되겠지? 가난한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김한주는 씨름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상대가 문제였습니다. 마을에는 김한주를 당해낼 만한 장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한주가 덕세를 불렀습니다. 야, 바보 덕세. 내 덩치가 크니까 내 연습 상대나 해줘. 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씨름을 할 줄 모르옵니다. 김한주가 비웃었습니다.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넘어지기만 하면 돼. 어서 오너라. 김한주는 덕세를 씨름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세의 삿발을 잡고 힘껏 내던졌습니다. 쿵. 덕세의 뚱뚱한 몸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역시 바보 덕쇠는 씨름도 못하는구나. 김한주는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덕쇠를 씨름판에 끌고 나와 내동댕이 쳤습니다. 덕쇠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일어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쇠는 김진사 댁 심부름으로 주막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주막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홍매가 혼자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덕쇠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덕쇠나리, 얼굴에 멍이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덕쇠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소. 그저 넘어졌을 뿐이요. 홍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약초를 가져와 덕쇠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덕쇠는 홍매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그때 술에 취한 김한주가 주막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홍매, 술 한 병 더 내오너라. 홍매가 술을 가져다 주자 김한주가 홍매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홍매 아가씨,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지 않을래? 내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면 너를 첩으로 삼아주겠어. 홍매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련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김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감히 나를 거부해? 주막집 계집 주제에. 그 순간 덕쇠가 벌떡 일어나 김한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아가씨가 싫다는데 그만 놔주시지요. 김한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바보 덕쇠가 영웅 행세를 하겠다고. 꺼져. 김한주가 덕쇠의 멱살을 잡고 주막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덕쇠는 그대로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홍매가 달려나와 덕쇠를 부축했습니다. 덕쇠나리 괜찮으십니까? 덕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한주는 비웃으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바보 주제에 주제넘게 굴다니.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씨름 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 방을 붙여 전국 대회 개최를 핑계로 거액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준비 비용으로 각 가구마다 쌀 2섬씩 내도록.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관가에서 거두는 세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용감한 백성이 항의했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한주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마을의 명예가 될 것이네. 그런데 고작 쌀 2섬이 아까운가? 결국 백성들은 억지로 쌀을 내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집에는 김진사가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으니까요. 김진사는 걷어들인 쌀을 팔아 거액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도박꾼들과 접촉해 아들의 우승에 거금을 걸었습니다. 한주야, 너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걸었으니 말이다. 김한주는 부담감에 더욱 혹독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덕쇠를 연습 상대로 삼아 마구 내던졌습니다. 덕쇠는 매일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차마 보기 민망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국 씨름 대회에 우리 한주가 출전합니다. 모두 한주의 우승을 위해 돈을 거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가 왜 돈을 걸어야 합니까? 김진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마을 출신을 응원해야지. 한 사람당 최소 은 5냥씩 걸도록. 은 5냥이면 평범한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도 모으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건 돈까지 모두 모아 한양의 거대한 도박판에 올렸습니다. 만약 김한주가 우승하면 엄청난 돈을 따게 되지만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김한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 상대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김진사는 불안했습니다. 전국 대회는 마을 대회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한주야, 혹시라도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비열한 수를 써서라도 말이다. 김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국 씨름 대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덕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홍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요. 주막 근처에 도착했을 때 덕세는 기겁을 했습니다. 김한주가 홍매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홍매 아가씨, 오늘은 내 말을 들어야겠어. 나랑 같이 가자고. 홍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도련님, 놓으십시오. 제발요. 덕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김한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김한주는 덕세를 밀쳐냈습니다. 이 바보 자식이 또 나섰구나.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혼내주겠다. 김한주는 덕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덕세는 맞으면서도 김한주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김한주가 발길질로 덕세의 배를 찼습니다. 덕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덕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덕세는 일어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김한주를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김한주는 비웃으며 다시 홍매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주인 할머니가 곤봉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놈,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김한주는 할머니까지 밀쳐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혔습니다. 홍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덕세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김한주는 혀를 차며 물러섰습니다. 즉,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홍매, 너는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김한주가 사라진 후 홍매는 덕세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세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덕세는 조용히 홍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지키겠소. 그날 밤 덕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덕세는 김진사 댁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덕세는 평소에는 절대 오지 않던 곳, 마을 뒷산 깊은 곳의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가 하나 서 있었고 바위 앞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덕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제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씨름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그리 깊소? 덕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형형했고 비록 나이 들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그런데 자네에 무슨 사연이 있어 이 깊은 밤에 이곳에 왔소? 덕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평범한 머슴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혹시 씨름을 하던 사람이요?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자네의 몸놀림을 보면 알 수 있어. 비록 지금은 둔해 보이지만 자네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고 자세에는 균형이 잡혀 있어. 씨름을 오래 한 사람의 몸놀림이지요. 덕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말씀이 맞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덕수입니다. 5년 전 전국 씨름 대회에서 우승한 장사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덕수라고? 그 유명한 강덕수 장사 말이요? 5년 전 20살의 나이로 전국 대회를 제패한 그 장사. 덕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소인의 전성기였습니다. 스승님이신 장희봉 사부께서 어렸을 때부터 소인을 가르쳐 주셨고 소인은 전국을 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덕세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바로 그날 밤 스승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승님은 임종 직전 소인에게 유언을 남기셨지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유언이었소? 덕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야, 씨름은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행이다. 내 힘으로 남을 해치지 말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쓰거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덕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인은 스승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장사로서의 명성도 부와 명예도 모두 버리고 이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 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고민하고 있어? 덕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막집 딸 홍매입니다. 그런데 양반 도련님이 홍매를 욕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인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덕수, 자네 스승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었소.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지요. 덕세는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중요하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까지 참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오. 자네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니겠소? 덕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미 3년 동안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무뎌지고 기량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요. 자네에게는 아직도 장사의 혼이 살아있어.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말이요. 바로 그때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마패였습니다.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패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암행어사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박문수라고 하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소. 박문수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중 하나였습니다. 김진사 부자의 악행은 이미 파악하고 있어.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도박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여인네들을 겁탈하려 한 것까지 말이요. 덕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날이 그렇다면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박문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오. 그리고 백성들이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요. 박문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덕수, 자네가 전국 씨름대회에 출전해 주시오.
김한주를 정정당당하게 꺾고 그 과정에서 김진사 부자의 비리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요. 덕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미 3년이나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박문수가 덕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에게는 김한주에게 없는 것이 있어. 바로 진정한 동기이지요. 김한주는 돈과 명예를 위해 싸우지만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오? 덕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어. 김진사의 비리 증거를 모으는 동안 자네는 다시 몸을 만들고 기량을 회복하시오. 한 달이면 충분할 것이오.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기력을 회복시키는 약재요. 매일 밤 산에 올라 연습하고 이 약을 복용하시오. 자네의 몸은 곧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것이요. 덕세는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사나리, 어찌 소인 같은 천한 머슴을 이토록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박문수가 웃었습니다. 나는 신분을 보지 않소. 사람의 마음을 보지요. 자네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하오. 그리고 자네야말로 이 악행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덕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은 반드시 나리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이제부터 계획을 짜겠소. 자네는 계속 바보 행세를 하시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오. 그리고 밤마다 이곳에 와서 연습하시오. 덕세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달 후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는 날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요. 김진사 부자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자네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수 있을 것이요. 그날 밤 덕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홍매를 지키고 스승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말입니다. 달빛 아래 덕세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제1장사 강덕수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 머슴 덕세로 살았습니다. 김한주에게 얻어맞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느릿느릿 일하는 둔한 머슴이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덕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박문수가 마련해 놓은 연습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바위, 굵은 나무 기둥, 그리고 모래주머니였습니다. 덕세는 먼저 바위를 들어 올리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훈련이라 처음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뚱뚱해진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근육은 굳어 있었지요. 하지만 덕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세는 박문수가 준 약재를 복용했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복용하고 나면 몸에 열기가 돌며 기운이 솟았습니다. 이어서 나무 기둥을 상대로 씨름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삿발을 잡는 법, 무게 중심을 낮추는 법, 상대를 들어 올리는 법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스승 장희봉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덕수야, 씨름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타이밍이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지. 덕세는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박문수는 낮 동안 김진사 댁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박문수는 행상인으로 변장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사 영감이 작년에 우리 밭을 헐값에 강제로 사갔어요. 김한주 도련님이 씨름 대회에서 돈을 따면 그 돈은 모두 노름으로 날려요. 관가에도 뇌물을 바치며 비리를 덮는다고 하더군요.
박문수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는 김진사 댁에 품팔이 일꾼으로 잠입했습니다. 김진사는 박문수를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았지요. 박문수는 창고를 정리하는 척하며 김진사의 장부를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장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쌀 500섬, 관가에 보고한 양 300섬, 차액 200섬. 김진사가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200섬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박 관련 장부도 발견했습니다. 전국대회 도박금 1000냥, 한주 우승 시 수익 5000냥, 마을 백성 강제 도박금 200냥. 박문수는 장부의 핵심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박문수는 뒷산에서 덕쇠를 만났습니다. 덕수, 증거를 확보했소. 이제 자네만 제대로 준비하면 돼요. 덕쇠는 땀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날이 소인의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덕쇠의 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날렵해졌습니다. 좋소. 이 속도라면 대회 때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2주가 지났을 무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덕쇠가 평소처럼 뒷산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한주와 그의 부하들이 뒷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지요.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여기 길이 험합니다. 시끄러. 나는 괜찮다고. 바로 그때 김한주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락. 누군가 힘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김한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가서 확인해 보자. 김한주 일행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덕쇠는 그들의 발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바위를 내려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김한주 일행이 연습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에 바위랑 나무 기둥이 있네. 김한주가 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위에는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도적들이 숨어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김한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군. 누가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하지? 덕쇠는 나무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김한주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해봐라. 부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조용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뚱뚱한 몸이지만 동작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실력이었지요. 부하 하나가 덕쇠가 숨은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한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누군가 있었을 텐데. 김한주는 잠시 더 둘러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됐다. 가자. 아마 그냥 산짐승이었을 거야. 김한주 일행이 사라지고 나서야 덕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김한주가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덕쇠는 박문수를 만나 어젯밤 일을 보고했습니다. 어사날이 김한주가 뒷산 훈련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제 정체는 들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소. 더 깊은 산속으로 가시오. 박문수는 지도를 꺼내 새로운 훈련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오. 마음껏 연습하시오. 덕쇠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김한주는 계속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씨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데
혹시 전국 대회에 출전할 라이벌인가? 김한주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을 주변을 감시해라.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러던 어느 날 김한주가 우연히 덕새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덕새는 평소처럼 느릿느릿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잠깐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무거운 바위를 손쉽게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김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바보 덕새 힘이 제법인데? 김한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덩치가 크니까 힘이 센 거겠지. 저 바보가 뭘 알겠어. 하지만 김한주는 덕새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새는 김한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해야 했지요. 어느 날 김한주가 일부러 덕새를 시험했습니다. 야, 덕새. 저 무거운 도락을 옮겨봐. 덕새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도락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손쉽게 들 수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척 연기했지요. 너무 무겁습니다, 도련님. 김한주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바보는 바보구나. 덕새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연기가 통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국 씨름 대회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댁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우승을 확신하며 미리 축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한주야, 너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걸었단다. 김한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만난 상대 중에 저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혹시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비열한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해. 김진사는 아들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독약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운을 빼는 약이다. 만약 위기에 처하면 상대의 물에 몰래 타도록 해라. 김한주는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편 박문수는 대회장에 미리 잠입해 김진사의 도박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의 거대 도박꾼들과 짜고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한주가 우승하면 엄청난 돈을 따게 되지만 지면 마을 전체가 파산할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덕수, 자네가 져서는 안 돼요. 자네가 지면 마을 백성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돼요. 덕수는 각오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박문수는 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의 실력을 믿소.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요.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덕세는 용기를 내어 홍매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은 한산했고 홍매는 홀로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홍매는 덕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덕세나리 어서 오십시오. 요즘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괜찮으십니까? 덕세는 홍매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홍매는 덕세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평소의 멍한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덕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은 비록 천한 머슴이지만 아가씨를 사모합니다. 홍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덕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가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김한주 도련님이 아가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소인이 맡겠습니다. 홍매는 덕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세나리, 저도 나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시지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놀라 홍매를 쳐다보았습니다. 홍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늘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나리를 저는 존경합니다. 덕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홍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 혹시 무언가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요즘 나리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덕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아가씨, 사실 소희는 전국 씨름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홍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씨름 대회요? 하지만 나리께서는 씨름을 못하신다고. 덕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소희는 5년 전 전국대회 우승자였습니다. 조선 제1장사 강덕수가 바로 소인입니다. 홍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덕수? 그 유명한 강덕수 장사님이 나리였단 말씀입니까? 덕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사연이 있어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홍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리, 위험하지 않으신지요? 덕쇠는 홍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가씨께 청혼하겠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사흘 앞둔 날 박문수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문수는 김진사가 관가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감나리, 이것은 보잘것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주가 우승하면 더 큰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감은 뇌물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김진사, 걱정 마시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덮어주겠네. 박문수는 이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현감까지 공범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박문수는 밤에 덕쇠를 만나 말했습니다. 덕수, 모든 준비가 끝났소. 이제 자네만 제대로 해내면 돼요. 덕쇠는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박문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나리, 그동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희는 반드시 나리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문수는 덕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준비가 되었소. 자신감을 가지시오. 박문수는 품에서 새 씨름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네 스승님께서 입으시던 씨름복이요. 내가 특별히 구해왔소. 덕쇠는 씨름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대회 당일 나는 심판석에 있을 것이요. 자네가 우승하는 순간 내가 마패를 꺼내 김진사 부자를 처벌할 것이요. 덕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나리. 드디어 대회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김한주는 긴장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은 있었지만 막상 전국 대회라고 생각하니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방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주야, 내일은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날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김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김진사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약을 가지고 가거라. 위급하면 사용하도록. 김한주는 비열한 약 주머니를 확인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덕쇠는 뒷산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덕쇠는 씨름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이미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기량은 5년 전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더욱 강해졌고 진정한 씨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덕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내일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스승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쇠는 주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매가 있는 곳이었지요. 아가씨,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공주 고을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내일 펼쳐질 대결을 예견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씨름판에서의 승부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의 큰 광장에는 씨름판이 마련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장사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김진사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김한주는 금빛 씨름복을 입고 의기양양했지요. 저기 공주 고을의 김한주 장사다. 작년에 지역 대회를 석권한 그 장사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김한주는 우쭐했습니다. 심판석에는 고관대작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평범한 양반 차림의 박문수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장사들이 차례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한주는 1회전에서 상대를 단숨에 꺾었습니다. 역시 김한주 장사는 다르군. 2회전, 3회전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김한주의 실력은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김진사는 환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보시오. 우리 한주의 실력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씨름판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참가 신청을 했다는데 바보 같은 뚱뚱이래. 이름도 우습대. 바보 덕쇠라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사와 김한주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씨름판에 뚱뚱한 사내가 올라왔습니다. 헐렁한 씨름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한주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우리 집 머슴 덕쇠가 아닌가? 김진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 바보가 왜 여기에? 덕쇠는 씨름판에 올라서며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씨름을 한다고? 1회전도 못 넘기겠군. 하지만 박문수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쇠의 상대는 전라도에서 온 건장한 장사였습니다. 야, 뚱뚱이. 내가 감히 씨름판에 올라와? 어서 내려가지 못해. 상대가 비웃으며 덕쇠를 밀쳤습니다. 덕쇠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바보는 바보야. 저런 걸 왜 출전시켰대? 심판이 호각을 불었습니다. 시작. 상대 장사가 덕쇠의 삿발을 잡고 힘껏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쇠의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지요. 이게 왜 이러지? 상대 장사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덕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덕쇠가 상대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올려 씨름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상대 장사가 씨름판 밖에 나뒹굴었습니다. 심판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승자 바보 덕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지? 저 뚱뚱이가 일격에 상대를 쓰러뜨렸다고. 김한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이 회전에서 덕쇠는 더욱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습니다. 경상도의 유명한 장사를 상대로 단 3초 만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관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 덕쇠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혹시 바보인 척한 건 아닐까? 3회전, 4회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쇠는 모든 상대를 압도적으로 꺾었습니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이 어떻게 저런 실력을?
사회전이 끝나고 준결승 대진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덕세와 김한주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준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김한주는 덕세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덕세. 내 정체가 뭐냐? 어떻게 바보 주제에 씨름을 그렇게 잘하지? 덕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도련님. 김한주는 덕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만약 나를 이기려고 한다면 주막집 홍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덕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련님께서 홍매 아가씨를 건드린다면 소인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한주는 덕세의 달라진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내 놈. 바로 그때 심판이 호각을 불었습니다. 준결승 시작. 공주 고을 김한주 대 바보 덕세. 두 사람이 씨름판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고을 출신끼리의 대결이라 더욱 흥미진진했지요. 김진사는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지면 모든 도박금을 잃게 됩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었습니다. 시작. 김한주가 먼저 덕세의 삿발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덕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주가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덕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덕세는 마치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김한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덕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소인의 차례입니다. 덕세가 김한주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김한주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으악! 쾅! 김한주가 씨름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아직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한주가 씨름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김한주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 김한주는 비열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품에서 모래를 꺼내 덕세의 눈에 뿌렸습니다. 으악! 덕세가 눈을 감았습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비겁하다. 저게 무슨 씨름이냐? 하지만 심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한주는 이 틈을 노려 덕세를 밀쳐냈습니다. 덕세는 비틀거리며 씨름판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김한주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김한주가 마지막 힘을 다해 덕세를 밀어냈습니다. 관중들은 덕세가 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덕세가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모래가 들어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덕세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덕수야, 진정한 씨름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상대의 무게 중심을, 힘의 방향을 마음으로 느껴라. 덕세는 김한주의 힘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덕세가 몸을 돌렸습니다. 김한주의 힘이 헛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덕세가 김한주의 삿발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힘을 썼습니다. 으락! 덕세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김한주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가볍게 날아간 김한주는 씨름판 한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김한주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심판이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승자 바보 덕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바보 덕세 진짜 장사였구나.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진 것입니다. 김한주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세는 씨름판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덕수.
5년 전 전국대회 우승자 조선 제1장사 강덕수입니다. 관중석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강덕수? 그 전설의 강덕수 장사.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있었구나.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형식적인 경기였습니다. 덕쇠는 다른 준결승 승자를 단 1초 만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자 강덕수. 관중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덕수, 강덕수. 덕쇠는 우승 상금과 황소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도박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전 재산과 마을 사람들의 돈까지 모두 김한주의 우승에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한양의 도박꾼들이 김진사를 둘러쌌습니다. 김진사 약속대로 돈을 내시오. 전 재산을 걸었다고 했지? 어서 내놓으시오. 김진사는 발악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저 덕쇠는 우리 집 머슴이었다고. 분명 짜고 친 거야. 하지만 도박꾼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오? 어서 돈을 내시오.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주시오. 돈을 마련하겠소. 바로 그 순간 씨름판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마패를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온 암행어사 박문수이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박문수 어사라면 그 유명한 분이 아닌가? 박문수는 김진사를 가리켰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다.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중 200섬을 빼돌린 죄. 둘째, 씨름대회를 핑계로 거액의 돈을 강제로 거둔 죄. 셋째, 도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한 죄. 넷째, 관가 관리에게 뇌물을 준 죄. 다섯째, 아들 김한주가 여인네를 겁탈하려 한 것을 묵인한 죄.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문수는 현감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공주 고을 현감. 그대도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죄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다. 현감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악인들을 벌해주시오. 박문수는 관군을 불렀습니다. 김진사와 김한주 그리고 현감을 체포하라. 관군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을 포박했습니다. 김한주가 발악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떳떳하게 싸웠다고. 덕쇠가 씨름판에서 내려와 김한주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은 비겁하게 싸웠습니다. 제 눈에 모래를 뿌렸지요.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역시 비겁한 놈. 부자가 다 똑같구나. 박문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파직과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몰수한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김한주는 곤장 50대와 3년 유배형에 처한다. 현감은 파직과 1년 유배형에 처한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박문수 어사 만세. 김진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박문수는 덕쇠를 불렀습니다. 강덕수. 덕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어사나리. 박문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악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했소. 그 공로를 치하하여 임금님께 특별히 공명첩을 하사받도록 하겠소. 공명첩이란 천민이 양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덕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박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를 관청 씨름 사범으로 임명하겠소.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씨름의 도를 가르치시오. 덕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강덕수, 강덕수. 김진사 부자는 관군에 끌려가며 비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덕세는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홍매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세는 홍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녀에게 청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씨름 대회가 끝나고 보름 후 공주 고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약속대로 덕세에게 공명첩을 전달했습니다. 강덕수, 이제 그대는 당당한 양인이요. 누구에게도 천대받지 않을 것이요. 덕세는 공명첩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나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덕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요. 내가 한 일은 기회를 준 것뿐이지요. 박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진사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덕세는 재산을 받았지만 대부분을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했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모두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세의 넉넉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강덕수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야말로 진정한 장사이십니다. 덕세는 김진사 댁에서 함께 일하던 머슴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진사 댁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작은 씨름 도장을 열 예정인데 여러분이 와서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슴들은 덕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날이 저희를 거둬주시니 고맙습니다. 덕세는 마을 어귀에 씨름 도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청 씨름 사범으로 임명되어 젊은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씨름입니다. 덕세의 가르침은 스승 장희봉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덕세를 존경했습니다. 강 사범님, 저희도 사범님처럼 강하고 착한 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덕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덕세와 홍매의 혼례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덕수 나리와 홍매 아가씨,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둘 다 마음씨가 고우니 분명 행복하게 살 거야. 박문수 어사도 특별히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수, 홍매 아가씨 축하하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오. 덕세와 홍매는 깊이 절했습니다. 어사나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덕세와 홍매는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홍매가 덕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바보 머슴이었던 나리가 이제 당당한 양인이 되시고 저와 혼인까지 하시다니요. 덕세는 홍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지요.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겁니다. 마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리께서 원래 지니고 계신 용기와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흘러 이듬해 봄, 덕세와 홍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덕세는 아들을 안고 스승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썼고 분노를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당당히 싸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스승이 기쁘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자라면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리고 할아버지 스승님의 가르침도 전해주마.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세월이 흘러 덕쇠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씨름 사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장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모두 덕쇠의 가르침을 따라 착하고 강한 장사가 되었습니다. 덕쇠와 홍매는 늘 화목하게 살았고 슬하에 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김진사와 김한주는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늙어갔습니다. 한때 누렸던 권력과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덕쇠의 이름은 전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조선 제1장사 강덕수, 바보 행세를 하며 악을 물리친 의로운 장사.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이던 덕쇠가 실은 조선 제1장사였듯이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둘째,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당당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쇠는 3년 동안 참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셋째,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진사 부자는 한때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강덕수처럼 참을성을 가지되 정의를 위해서는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